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많은 규제를 했음에도 상승을 했던 이유는요, 수요자들이요, 직전에는 침체장이라고 하는 장을 겪었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그때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 5억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10억에서 15억 사이 됐죠. 그러면 3배가 정도가 올랐다, 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월급이 3배 올랐나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높은 구입 부담 지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약간의 충격이 다가왔을 때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자이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유튜버죠. 유튜버 역할도 하고 있는 불용 신영광입니다. 이번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번에 대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관련된 공약이나 이슈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았던 대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지금 처해진 상황들이 경기도 되게 안 좋고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이제 대선 후보 또 예전의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할 때, 그때 보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분명히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별로 내용이 없었던 그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아마 저는 이번 대선 이후에 대통령이 참 골치를 좀 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의 본질은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처음에 실시를 했던 다주택자 규제가 부동산이 워낙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규제를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똘똘한 한 채를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그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몇 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괴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당론에서 출발했던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다주택자 규제가 본질은 아니고요,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쏠림, 시장의 양극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이라든지 건설 경기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좀 곤욕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급이 부족한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도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또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거나 또는 흔들리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5년이란 기간 동안에 지금 제가 말했던 3가지 이슈들,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문제의 해법, 해소법, 그 다음에 건설 경기와 지방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전월세 시장의 불안, 이 3가지 문제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거고, 이것들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이 만들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 규제보단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요. 이는 기존 민주당 정부와는 다른 접근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되게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정치 쪽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100% 반영됐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적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규제를 하지 않고 뭘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판단을 내리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리고 그 돌아가는 시장의 모습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앞으로 나올 정책들을 더 크게 만들 거고 크게 바꿀 가능성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금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요즘에 지금 서울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아니, 안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불장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뭐 안 하고 뭐를 규제 안 하고 할 거야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일반론이고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났다라면은 많은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거 해결 안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론적으로는 안 하려고 했으나 급박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정책이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했던 내용과 달리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다. 일반론적으로 예전처럼 규제를 강화했을 때 발생되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는 그것들을 좀 조심하겠다는 얘기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다. 그걸 갖다가 철석까지 믿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번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시나요? 이번 정부도 그렇고 과거도 정부도 그렇고 모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는 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많이 오르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이제 그런데 그 시장에는 또 반면에 부동산이 상승해서 나 돈 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람들은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 돈 벌려고 하는데 집값이 오르네? 서울 집값이 오르네? 근데 그게 똘똘한 한 채네? 역시 옛날부터 지켜왔던 똑똑한 채가 맞네?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내용은 전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쪽에 쏠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해소하겠다. 근데 오른다? 그러면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 뭘 할까? 일단 눌러야지.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원래는 제가 이번에 서울이 불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해서 진행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여지는 상황으로 봐서는 일단 서울 쪽부터 누르는 그런 모습부터 일단 눌러야 시작하잖아요. 눌러야 그 다음에 좀 편안하게 다음 정책을 고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서울 부분을 눌러놓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엄포를 내야 되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투자 좋은데 함부로 하면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강하게 던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규제가 있음에도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요. 이번 정부의 규제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시나요? 지금 사람들이 서울시장에 쏠림 현상들이 다른 그 어떤 때보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지켜보니까 계속 오르더라. 바로 이 각인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계속 그렇게 각인 효과가 발생했는데 내가 이번에 마저 안 하면 나는 또 뒤처진다. 이런 그 어떤 현상들이 결국 군중심리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각인 효과가 생기고 군중심 심리가 몰려서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강하게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기 때문에도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각인 효과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는데요.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현상들이 이번에만 처음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흔히 표현하자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역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현상들이 과거에도 있었느냐, 그리고 과거에 있었는데 그때는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을 같이 보는 게 투자자라면 또는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각인 효과만 발생하고 군중 심리가 발생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과거에 이런 더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던 상황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우리 지금 이 내용 말고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이래왔으니까 앞으로도 쭉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논리에 맞나요? 모순이거든요. 왜?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변수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변수가 뭐였냐면 정책이었어. 근데 그 정책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는데도 올라가더라 라고 하면서 부동산 상승이라고 하는 논리에 갖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한 가지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렇게 많은 규제를 했음에도 상승을 했던 이유는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수요자들이요. 직전에는 침체장이라고 하는 장을 겪었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때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 가격 5억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10억에서 15억 사이 됐죠. 그러면 3배가 정도가 올랐다, 뭐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요, 지금 대충 문재인 대통령 시대 2017년이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한 8년? 7, 8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월급이 3배 올랐나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데 지금은 1,500만 원 됐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말은 바꿔놓고 말하게 되면, 우리의 부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래서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래서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하는, 사실 저도 잘 보지는 않는 지수인데 가끔 가다가 과열이 오래됐을 때 보는 지수를 보게 되면은요. 예전에도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상승장이었잖아요. 그때 2008년도에 엄청난 그 높은 구입 부담 지수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약간의 충격이 다가왔을 때 무너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렇게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거, 그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각인 효과와 군중심리가 같이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몰려가는 현상은 맞고, 그 중에서 또 반은 대부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몰려가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뒤처지고 싶지 않으니까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받아서 움직이잖아요. 이분들이 흔들리는 현상들이 다음에는 거의 나온다. 그리고 그 현상들을 우리는 예전에 2012년도에 하우스 푸어 사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지금은 약간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발이 먹힐 수밖에 없다. 그 근거로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2021년 이후에 금리 인상 사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급속도로 수요의 위축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30%에서 50% 떨어졌다는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이후에 강남이 오르지 않았느냐? 원래 그래요. 처음 겪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기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위축됐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 심리가 많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접근하는 거는 항상 강남과 같은 상급지의 좋은 아파트들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은 항상 상급지의 메인 아파트, 강남 재건축, 이런 잠실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그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이번에만 있었던 현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서울이 계속 갈 거야 라고 이 각인 효과를 만들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부담 지수가 상당히 높다. 그럴 때는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해봐라. 내가 그래서 영끌에서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 맞을지, 아니면 이거는 좀 위험하니까 조금 혹시 그런 분들이 좀 다쳐서 가격이 좀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것들을 제대로 살 수 있다면 차라리 그때의 기회를 노리든지, 이렇게 좀 냉철한 판단이 좀 필요해야 되겠죠. 이번 정부의 향후 행보를 고려할 때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일단 정부는 지금 말씀드렸던 시장의 양극화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문제, 건설 경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7월달, 8월달, 9월달, 보통 부동산 정책은 7월달 아니면 9월달에 많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새로운 이사철 되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 조심해 라든지, 그러니까 니네들 이렇게 행동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7월달, 8월달, 9월달 이 사이에 부동산 대책이 나올 거다. 아니면 이제 조급하면 좀 빨리 나오겠죠. 그 대책이 나왔을 때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지를 되게 자세히 눈여겨봐야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 또 재정 확장 정책 피겠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어보고 종합을 해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서 그때 내 움직임을 결정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쉽게 표현하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을 살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지방에서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쯤 그 상황을 보면서 지방에서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시장이 불안해지면 당연히 그 전월세 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대책이 나오겠죠. 또 그 나오는 가운데에서 또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는 거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돈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갭이 붙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살 집을 미리 산다는 차원에서 미리 구입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에 나와야 될 것 같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준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한테 물어보실 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를 사요 마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틀릴 가능성이 많이 높을 것 같고요. 일단 올 하반기에 이재명 정부의 그 어떤 스탠스 이것들을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너무 급하게 사실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사지 말란 얘기네 라고 해서 그냥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어차피 사야 돼요. 사야 된다는 가정하에 올 하반기를 좀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남과 핵심 지역의 가격에 다시 불이 붙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상황이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의 각인 효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저는 예전에도 봤거든요. 똑같은 현상들을 봤어요. 그 현상들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보게 되면 지금 그게 이제 아마 그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현상과 지금 현상이 상당히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했던 것들이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 규제였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하게 했던 것이 다주택자 규제의 똘똘한 한 채였어요. 그리고 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 대응한 거거든요. 여러 개를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네. 근데 못하게 하는 상태에서 한 채만 사야 되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강남으로 몰려오네 라는 것들을 몇 년에 걸쳐서 봤거든요. 노무현 시대도 봤고 문재인 시대도 그걸 본 거예요. 자, 이렇게 봤는데 그 와중에 우리들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잘 되는 것에 가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 해요. 이게 군중 심리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더 강해졌느냐. 똘똘한 한 채가 더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어떤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시대, 윤석열 시대,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시대를 봤잖아요. 자, 그런데 문재인 시대 때 출발했던 다주택자 규제가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사람들의 심리를 만들었고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심리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눌렀는데 그 당시에 무슨 뭐 12.16 대책, 그다음에 뭐 그 9.1 대책 뭐 등등 되게 많은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막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왜? 할 수 있는 게 똘똘한 한 채가 최고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더 많이 오르거든. 이러니까 점점점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다르다. 예전과 다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예전과 다른 부분은 약간 있지만 여전히 다르지 않은 것들은 잘 되는 것에 몰려가는 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한번 무너졌었잖아요. 한번 크게 무너졌었는데 크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또 잔상 효과가 남아서요. 투자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투자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알고 있던 지식과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는 똘똘한 한 채와 강남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들이 맞물렸는데 그러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어디가 먼저 움직이느냐? 시장이 안 좋다가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지방을 먼저 살까요? 제일 좋은 거 살 수밖에 없어요. 싸졌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올라가고 또 눌렀는데 떨어진 듯 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상하게 침체장이다 뭐 상승장이다 라면은 강남도 침체장에는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일부분이고요. 사실상 들썩들썩하는 게 강남시장이에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사람들은 강남 불패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강남 불패죠. 근데 중기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보게 되면 강남 불패 속에서의 미묘한 소파동이 발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파동 중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올라간 것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인 효과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때에 극단적인 쏠림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강남이 그럼에도 올라간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들어왔을 때 떨어졌다가 반등하고 또 누르니까 떨어졌다 반등하고 다시 오세훈 시장이 뭐 그거 소재 푼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반등하고 그러니까 강남이라고 하는 동네가 원래 그래요. 눌러놓으면 반등하고 눌러놓으면 반등하고 왜? 다 좋아하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들을 불패라고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내가 뒤처지면 안 된다니까 막 몰려간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땐 또 누를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첫 번째 시험대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니네들은 진짜 웬만하면 안 죽는구나. 내버려둬야 되겠다. 과연 이럴까요? 또 누르겠죠.
그럼 또 누르면 누군가는 영끌했는데 또 그분은 또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요. 강남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 아니라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또 누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또 그쪽으로는 규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누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뜨거워하고 놀랬을 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원래 투자의 기본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너무 각인 효과가 강해요. 그렇다면 규제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다른 정책이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 말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거의 뉘앙스는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오르든 말든 상관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이거는 문해력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해력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강남 아파트가 뭐 되든 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되든이라는 거는 친화적인 시장이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예전에는 강남을 눌러서 미친 듯이 올랐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강남을 누르지 않겠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지금 문해력의 문제인 거죠. 우리 뉘앙스라고 하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내용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낭패를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평상시에. 우리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랑 어디 놀러 갈래? 그래 라고 하지만 그랜데 가기 싫어라고 하는 그래도 있고 정말 좋아서 그래라고 하는 그래도 있단 말이죠. 속에 있는 뉘앙스를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강남을 규제하지 않겠다, 한강변을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앞으로 강남 규제하니까 난 강남 사야지로 받아들였다? 이거는 문해력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게 아니라 예전에 자기네 당에서 그렇게 시장적인 부분을 무시한 채 강하게 규제를 했더니 오히려 반대로 너무 높았으니 올라버렸으니 이것들을 함부로 눌러서 부작용을 키우지 않고 시장 친화적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뉘앙스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그것들을 강남 규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강변 규제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돼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또 그 당시의 입장은. 속담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들어간 후, 나온 후가 다르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는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기 전에는 우리 당이 이걸 잘못했었으니 이것들을 시장 부분을 부작용을 만드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표현했는데 나중에 대통령 되면은요.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근데 만약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놔둘 거야? 이거 이상으로 해줄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조 있게 난 이거 안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뭐라고 받아들일까요? 또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게 지조야? 곤조지?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마다 다른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똘똘한 한 채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표현하면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지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다주택자를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다주택자들은 나쁜 놈이에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으로 지금 어쨌든 그것들을 뭐 마녀상이라고 사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모든 국민들한테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요, 나쁜 놈이에요. 근데 나쁜 놈을 풀어주겠다? 더 나쁜 놈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이 처음 단추를 그렇게 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괴물을 만들었고 그게 부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풀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아마 제가 볼 때는 공식적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이꼴 나쁜 놈 살리기라고 하는 프레임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른 명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뭐 투자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못 한다고요. 왜? 대다수의 국민이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과거에는 그것들이 어떻게 풀렸냐, 실제로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그 강했던 그 패러다임이 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역시 노무현 시대부터 이명박 박근혜 시대까지 이어져오는 상황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도 다주택자 중과를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했을 때 다주택자 중과 완화를 시행한 게 아니라요, 유예했어요. 중과를 유예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과거에 전 대통령이 유예한 상태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비슷해요. 그랬는데 당시 상황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방이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공급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튀어 올라왔던 것들이요, 뭐냐면 지방을 살려야 되는데 아무도 살 수요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 물건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은 지방밖에 없다. 전체를 살리자는 게 아니라 지방 일부에 대한 완화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꼭 먹고 알 먹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명분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주택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졌냐면요, 다주택자는 나쁜 놈이란 프레임은 뒤로 가버리고요, 지금 전세 가격 폭등을 해결해야 되는 게 정부의 강력한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온 게, 그렇다면 이것들을 해주기 위해서는 나쁜 다주택자가 아니라 좋은 다주택자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사가지고 전세 공급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걸 다 풀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제도라는 것들을 도모를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를 한 적은 없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한 거죠. 다만 제도권 틀 안에 들어와라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가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프레임을 지금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른 이슈가 발생하면서 조금씩 완화하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다른 최악의 상황들을 해결하는 용도로 풀어가면서 약간은 그 다주택자가 나쁜 놈이란 프레임을 다른 명분으로 약간 희석시키는 과정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시간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다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 이런 식의 어떤 과정이 차근차근 만들어지지 않을까. 똘똘한 한 채를 사면 불패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요. 정책과 시장의 변화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었던 게 실제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노무현 시대 얘기했고요, 문재인 시대 얘기했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무현 시대와 뭐 박근혜 시대까지 하고 그 이후에 문재인 시대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얘를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합쳐놓고 말하게 되면 뭐야, 똘똘한 채는 계속된 거잖아. 잠시 주춤했지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가 영원할 수 있다는 것들이 맞을 수도 있는 말인 게, 원래 우리는 좋은 입지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요,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가 영원할 거냐 아니면 반대로 될 거냐, 이 질문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요, 내가 그것들을 이 집을 사는 거에 대한 그 어떤 방향성, 전략, 이것들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근데 저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는 장기래요, 항상. 그분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수렁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정책이 바뀌어가지고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순간 흔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다른 데가 막 오르고 다른 데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똘똘한 채가 안 올라가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대출이자 계속 내고 있어. 거기다 또 연끌까지 했어봐요. 너무 힘들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그분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뭘 경험하게 될 거냐, 내가 돈을 엄청 들여서 이자도 납부하고 했는데 별로 안 올라. 근데 저쪽 동네는 적은 돈으로 얼마를 투자했는데 엄청 올라. 견딜 수 있을까요? 못 견뎌요. 근데 그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되게 쉽게 얘기를 해요. 똘똘한 채가 그렇게 오래 갈 거니까 장기적으로 괜찮아. 근데요, 이게 실수요자라면 진짜 그 부동산 관심 갖지 말고 이번에 똘똘한 채 사고 그냥 살아?
이러면 돼요. 가능해요. 그러면 옛날에 뭐 엄마 아빠도 79년에 집 산 사람 계속 살고 있으면 대박인 거죠. 그것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투자 성향이 좀 있잖아요. 절대 못 견뎌요. 절대 못 견딘다고요. 그래서 들썩들썩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찾아와서 물어봐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근데 그 기간이 몇 주 만에 주식처럼 막 등락이 몇 주 만에 일어나거나 몇 초 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그럼 한 1년, 2년 정도 내가 산 거는 틀렸고 저게 오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 있나? 못 견뎌요. 근데 이 부분은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봤자 저는 직접 제가 스스로 느껴봤고 제가 경험했고 주변에서 한 걸 다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 그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견디다가 예를 들어 강남집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이 다시 올라. 이런 상황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쉽게 똘똘한 채가 그렇게 될 것이고 나는 장기 투자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투자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고 돈을 계속 벌겠다는 욕심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못 견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금은 좀 돼서 실수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좋으니까 오히려 흔들려서 들어가라. 이렇게 하면서 전략을 세우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맞는 거고. 근데 지금 막 요즘 분위기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럼 쫓아 들어간다? 제일 비싼 때 문 닫고 들어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다른 정책에 의해서 다른 동네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그거를 멀쩡한 눈으로 부처님 모처럼 아무 생각 없이 1, 2년을 견디기가 어렵다라는 게 실제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을 아무리 얘기해도 많이들 모르세요. 실제로 그래서 2012년, 3년, 4년 요때 강남집 많이 팔았어요. 못 견디고. 그런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똘똘한 채가 떨어진다, 앞으로 막 바뀐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똘똘한 채가 분명히 맞다. 정부의 정책이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근데 투자 성향이 조금 더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과하는 부분이 중간에 정책 변화로 다른 것들이 움직일 때 이것들을 올라가지 않는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닥치는 자괴감과 박탈감, 상실감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지금 강남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를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지금 대출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대출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1, 2억 받겠어요? 그거 하는데? 맞벌이 한다라고 해가지고 하는 분들 같은 게 그냥 받아버리는데 그것들을 따지고 보면 1년에 아무리 적게 해봤자 5천이고 많게 하면 1억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강남을 누르고 뭐 딴 데를 올리고 하는 정책 때문에 내 예상과 다르지 않고 한 1, 2년간 안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고스란히 앉아서 마이너스 5천 마이너스 1억이 나오는 거거든요. 매년. 그렇게 되면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부분은 지금 단 한 명도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라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항상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지금 그동안 있었던 각인 효과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의 위험성을 제가 언제부터 얘기하느냐? 주택 구입 부담이 굉장히 늘어난 시점에서는 좀 조심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가 상승도 가파른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전세 가격 상승이 당분간 크게 오를 거라고 저도 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정부가 이미 장치를 다 마련해 놨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상 여러 가지 뭐 부작용도 있고 모두 있었겠지만 지금 전세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재계약이에요. 물건이 안 나오거든요. 물건이 안 나오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전히 누군가는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서울 들썩거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부담스러워서 지금 차라리 그냥 전세 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공급은 줄어들어가는 상태에서 전세 공급량은 줄어들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거 때문에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세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눈에는 전세 가격 상승이 눈에 보여요. 서울의 매매가 상승이 눈에 보여요. 서울의 매매가 상승이 눈에 보인다고요. 내 눈에 자극적인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뭐 기사에서 나오는 거 기사도 우리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보거든요. 내가 관심 있는 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안 보고 계실 거다. 근데 본질적으로 제가 조금 걱정하는 거는요. 저 역시도 그때 경험해서 처음에는 우습게 봤다가 나중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 부족이 되게 심화됐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난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후반에도 공급 확대, 환급 확대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제대로 진행된 게 거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시정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 앞으로 공급 부족한 건 맞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근데 매매가 상승으로 연결시키기에는 강남만 올라요, 지금. 그쵸? 그러니 지금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때려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때려 맞아가지고 지금 많이 아프다. 그러면은 전세나 월세로 가려고 하는 심리가 되게 높아질 거라고요. 이왕이면. 생각해보세요. 강남이 지금 예를 들어서 70억인데 70억, 80억인데 살려고 하면은 내 돈이 한 7, 80억 들어가야 돼요. 뭐 대출까지 포함해서. 근데 전세 살려고 하는데 20억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대가 없는 가정에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에요? 전세가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거든요. 전세가 효율적인 선택인데 지금 왜 70억, 80억을 주고 신고가를 찍고 집을 사느냐? 집이 상승할 거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정부가 눌러서 때렸다.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면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으로는 가장 효율적이거든요. 그럼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시차를 두고 계속 서울 쪽을 누르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공급이 부족해.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물건은 계속 갱신되면서 집주인은 속쓰리죠. 똑같은 가격 5% 인상 가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속은 쓰리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딴 동네 이사 가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동구 살고 있는데 강남으로 이사해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전세 가격은 예를 들어 10억을 더 내야 되는데 여기는 계약갱신청권 쓰면은 돈 안 들어가고 2년을 더 살 수 있어. 뭐 쓰겠냐고요. 계약갱신청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전세 공급은 줄어들어요. 전세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또 집주인 입장을 생각해 봤는데 지금 현재 뭐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 전세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10억 정도에 그냥 그대로 했다. 근데 그 아파트 단지에 한 5천 세대 정도 되는데 지금 만약 전세 물량이 2건 나왔다. 전세는 10억인데 2건 나왔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래. 주변 시세가 10억이니까 나도 10억에 줘야지 라고 하는 미친 임대인이 어디 있어요. 한 채밖에 없는데 두 채밖에 없네? 그러면 올려볼까? 그러면 최소한 11억, 12억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뭐 주택 구입 부담 시도 뭐 그다음에 돈이 힘들고 전세자금 대출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지. 원래 성동구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동대문구로 밀려나고요. 강남 살 수 있었다가 그 돈이 있었다 모은 사람들이 성동구로 밀려오게 돼 있어요.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이 뭐냐? 다운그레이드를 보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 상승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전세 가격 상승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전세 DSR도 막아놨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된 각종 것들을 되게 많이 막아놨고, 그다음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이제 누적되겠죠. 누적되면서 지금 공급들이 계속 올해 뭐 전세 가격이 뭐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이것들이 누적되면서 몇 년간에 걸쳐서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성동구에서 어떤 그 임대인이 10억짜리였는데 지금 두 채밖에 안 나왔으니까 한 11억 올렸고 이것 봐라 11억이 되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12억 올렸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딱 계약을 했어. 한 채 더 남았죠. 한 채 더 남은 임대인은 어떤 행동이에요? 13억 정도, 14억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실제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전세 가격의 상승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거고 그게 나타났던 현상이 2012년 이후에 2017년, 8년까지예요. 물론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때문에 매매 시장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긴 했는데요. 그래서 그 시점에 갭 투자가 전생 시대가 오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른다라고 얘기를 해도 지금 많은 분들이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걱정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 지금은 다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을 보면서 매매 가격이 일단 그걸 보게 되면 짜릿해요. 뒤처지기 싫어. 그래서 몰려가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안 보이는데 지금 슬금슬금 전세 시장의 어떤 불안이라는 괴물이 또다시 다가올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시절에 맞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지 않을까.
이재명 정부가 어떤 정책을 진짜 대단한 정책을 하나 획기적이고 대단한 정책을 만들어서 확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공급 부족에 각종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는 저는 내년 올 하반기는 조금 그렇다 쳐도 내년부터는 이거 전월세 가격, 전세 가격 뭐야 이거 이런 상황이 언론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또 과거의 사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서민들이 문제가 돼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서민들이. 그러면 서민들이 문제가 되면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안 만들래 안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시절 같은 경우는요. 노무현 다음은 그 대통령이었던. 그래서 처음에는 금융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 지방 살리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 살리고 이러다가 중반부에 넘어가면서 대책이 확 바뀌어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당시.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약간 메커니즘이 좀 비슷한 상황이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전세 시장의 불안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확 와닿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은 좀 감안해야 된다. 거기에 대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집값이 만약 안 오른다 혹시라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세 살면 되지 이것도 조금 문제라고 봐요. 나중에 부메랑으로 온다.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나 이런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빨리 집을 사는 게 좋다. 너무 쫓아가는 매수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세가 상승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투자자들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돈 벌 생각만 하지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움직여도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준비할 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제가 가장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이미 지방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70%, 8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지방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면 원래 전세가격이 이렇게 붙으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오르냐? 사도 돈이 안 될 것 같은 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물꼬를 틔우거나 아니면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지가 그나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동네 같은 경우는 미친 듯이 튀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입지다. 그게 그냥 서울 강남하고 비교해서 따지시면 안 돼요. 그 지역 내 최고 선호지라고 하는 부분이 전세 가격이 높고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나름대로 투자로서의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갖다 수십 채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전세 끼고 하나 사두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약간 죄악시하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나름대로 투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에도 옛날에 공매도 욕 많이 했었어요. 상식적으로 없는 거 가지고 뻥카 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되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투자 패턴이 됐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활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방식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지방이라서 아니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지역마다 괜찮은 지역들에 그런 것들을 좀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거나 수익을 내거나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아니야라고 하는 먼저 배제해버리는 그런 것들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인 것 같고 그런 것들 중에서 괜찮은 곳들인데 내가 굉장히 이 정도라면 좀 길게 보면서 투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정도가 가장 대비하기에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지방에서 좋다고 하는 해운대, 수성구 쪽도 갭 차이가 크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입지가 좋은 곳이라니까 그분들 머릿속에 지금 전부 다 강남만 있는 것처럼 해운대하고 수성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과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제가 그거를 갖다 제 책에서는 갭벌리기와 갭매우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수성구가 올라가면 달서구가 올라가고요. 해운대구가 올라가면 수영구와 동래구가 움직여요. 그리고 수영구와 동래구가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밖에는 그거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사하고 안 오를 것 같으세요? 오르게 되어 있다고요. 결국 투자는요. 좋은 데 사서 엄청나게 오르기를 바라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그 심리가 있는데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세상은 원래 여러분을 안 도와줘요. 날로 먹으려는 사람 안 도와준다고요. 근데 이 시장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알게 되면 해운대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이파크밖에 기억 안 나죠. 위브더 제니스밖에 기억 안 날 거예요. 나머지는 집이 아니거든. 근데 좌동에 있는 아파트 구축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쵸?
사하구에 있는 구축 무시하지 마시고, 왜? 거기도 누군가는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그런 동네도 다 오르게 되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건데, 솔직히 수준도 안 되는데 위브더 제니스만 보면 뭐 할 거냐는 얘기죠. 수성구만 보면 뭐 할 거고, 다 그런 것만 보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지난 몇 년간의 패러다임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패러다임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 패러다임이 없어요. 투자 효율성이 가장 좋은 거를 따진다고요. 그러니 제가 볼 때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과신감이 조금 저러다가 크게 다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계속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최고라는 거는 저도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돈 버는 거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모 아파트로만, 수성구에 있는 모 아파트로만, 해운대에 있는 모 아파트로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그 시점에 저평가된 것들을 최대한 싸게 사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비싸게 파는 게 투자거든요. 그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전에 내가 봤던 시장의 현상들만 가지고 시장을 자꾸 재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세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은요, 당연히 위브더 제니스는 매매 수요가 높아서 갭이 벌어져 있고요. 매매 수요가 많지 않은 것들은, 근데 입지가 좋아서 전세 수요가 높은 것들은 갭이 붙을 수밖에 없죠. 바꿔 말하면 입지가 전반적으로 좋은 동네란 얘기예요. 그렇게 판단하면 되게 쉬운데 그것들을 아직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닐까. 너무 좋은 것만 따라가는 거는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무주택자라면 현재 서울 안에서 내 집 마련을 할 만한 좋은 입지는 어디인가요? 일단 입지를 고려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고 말 속에서 나왔지만 내 상황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서울 봐서 뭐 할 거며, 돈 한 푼도 없는 사람은 전세 들어갈 돈도 없고 월세 들어갈 돈도 없어서 애매한데 강남 보면 뭐 할 거냐는 얘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단 다 기본적인 상식은 알아요. 강남 좋은 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용성 들어가는 게 맞겠죠.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지식이면 충분한데요. 한 가지를 항상 놓치거나 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언가 부분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부터 꼬여버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동안 저도 이제 무주택자는 집은 사야 되죠 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는 가운데 수많은 세부적인 섹터들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다들 강남에 영끌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마용성에 영끌을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무주택자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젊은 분들이 많죠. 어차피 못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돈 못 벌었으니까 그동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내 상황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주택자는 무조건 집을 사라. 이것만큼 변함이 없어요. 왜? 장기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는 것 중에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산 가치를 보존하거나 상승시켜서 그만큼 먹을 수 있는 게 부동산처럼 그렇게 급등락이 별로 없어서 안정적인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래 놓고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하니 강남 사고 싶고, 강남 사고 싶은데 돈은 부족하니 방법을 찾으려니까 영끌을 하는데, 평상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후순위 대출을 찾고, 후순위 대출을 찾으려고 보는데 돈은 없는데 더 많이 주는 데를 찾다 보니까 2금융, 3금융으로 자기의 몸을 가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맞벌이하고 대기업을 다니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방식인데요. 왜 그러느냐? 예상치 않았던 흔들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대한 가격들이 흔들렸을 때는 레버리지 효과가 반대의 0 레버리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극단의 최고의 수익률 아니면 최악의 무너짐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최악의 무너지는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최고를 추구하지만 최고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되는데 거의 로또 수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을 때의 시기가 가장 버블의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이 강남 아파트가 버블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표현했던 이분들한테는 그분들은 버블이에요. 강남이 버블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 아파트를 살려고 드는 사람들의 너가 버블이냐 아니냐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무주택자들은요, 돈이 없거든요. 쓸데없이 강남 쳐다보면서 돈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니 근데 내가 이미 통장에 한 20몇 억 있어, 이런 분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 말에 기분 나빠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단계 낮춰라. 무주택자분들은 단계 낮춰라. 그러면 성동구 이제 또 찾아보겠죠. 낮추는 거 자존심 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존심 상하는데 그거를 극복해야 되니까. 근데 낮췄는데도 못한다. 자존심 버려야 돼요. 또 거기서도 어떤 식의 본전 심리가 나오면 내가 강남도 못하는데 최소한 성동을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다 망할 수 있어요. 동대문구도 사람 살고요. 성북구도 좋은 데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나 나름대로 약간의 결핍들이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만족해서 좋은 데 가잖아요. 부동산 안 봐요. 근데 결핍이 있어서 내가 꿈은 성동구 아니면 잠실 아니면 강남인데 내가 그런 동네를 산다, 조금 처지는 동네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동네를 쳐다보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흔히 말하는 임장도 하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그럼 실력이 늘거든요. 근데 단번에 로또처럼 사가지고 한탕 딱 하고 쉬겠대요. 약간 이런 방식이 매우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집을 사야 됩니다 라는 건 변함이 없고, 근데 자꾸 그 동네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거냐 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좀 냉정하게 봐라. 지금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얘기하는 금리 인하 기조가 몇 년씩 이어진다는 얘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몇 번 떨어졌어요? 거의 안 떨어졌어요. 예상하고 틀렸잖아요. 더더구나 재정 확장 정책 핀다고 그러죠. 이번에 재정 확장 정책을 피게 되면은요, 국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국채 공급이 늘어나죠.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채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금리는 역의 관계니까 금리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 기조인데 금리가 인상 구조, 보통 우리 은행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거나 코픽스 이런 거 보면 기본적으로 국채 금리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금리 인하 구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갑자기 금리 인상 구조로 가네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못 맞춘다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재정 확장 정책을 하는 순간 돈 푼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또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집값이 오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부가 바보가 아니거든요. 재정 확장을 피면은요, 통화 정책의 속도를 약간 늦출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게 상식이거든요. 이것들이 필요한데 돈 버는 건데 어설픈 지식만 들어온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예상보다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건 너무 최악이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게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버티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이 터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럴 때 영끌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지는 거고, 무너지는 사람이 레버리지를 당한 사람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내 수준에도 맞지 않는 것들에 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수준을 냉정하게 내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요즘 시장 혼란스러우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장 적당한 것을 찾고 들어가되, 그 집에 들어갔지만 아쉽겠죠. 그것들을 다음번 상승, 다음번 갈아타기의 기점으로 삼고 동력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성동구에 가는 게 맞을까요? 마포구에 가는 게 맞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상황에 맞춰서 우리 친정이 마포구에 있으니까 거기 가까운 데 가겠어. 잘 선택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야죠. 근데 지금 그런 거 무시하고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택돼 버리는 순간 본인들이 나중에 부해랑을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무주택자들은 집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러나 자신의 상황을 먼저 선택하거나 생각하는 게 먼저지, 동네를 먼저 선택하는 짓은 하지 마라. 그러다가 이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무주택자라면 서울이 아닌 수도권이나 구축이어도 괜찮을까요? 지금 제가 어떤 특정 대상을 설명 안 했잖아요. 얼죽신이다. 지금 얼죽신이 유행하게 된 이유는 서울이나 이런 곳들의 모든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새집이 됐고 이것들의 선호도가 되게 높아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신축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신축 비싼 거거든요.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들어가려고 영끌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또 결론은 영끌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구축 들어가서 돌아가신 분 계시나요? 아니거든요. 이게 구축 들어간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가오에 문제가 있을 뿐, 그리고 조금 불편할 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행동을 해요. 구축이라도 내 출퇴근이 편한 것 때문에 마포에 있는 구축에 살겠다. 솔직히 돈도 좀 부족하지만 보통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서울에 몇 명이 사는데 서울에 신축이 몇 개나 된다고. 그러면 그런 목적 때문에 구축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이 문제가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단 선호도의 차이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다를 뿐, 마포에 있는 구축이 안 오른 적 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우습게 보는 노도관 금관구, 그래서 안 올랐나요? 올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수도권은 안 그렇느냐? 수도권도 똑같아요. 단지 서울보다 더 관심이 떨어질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상하는 건 뭐냐? 돈 없으면 감소해야죠. 왜? 서울이 1억이 오를 때 수도권은 5천밖에 못 오르는 거예요. 수도권 내에서도 예를 들어 진짜 좋은 데는 5천을 오르는데 저기 외곽 같은 경우는 1,100개 안 오를 수 있거나 아예 안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돈이 없어서예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의 처해진 상황과 그것 때문에 약간의 페널티가 존재한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야죠. 인정해서 나는 근데 인정하되 뭘 해야 되느냐? 그런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돈 없기 때문에 나는 1,000만 원 버는 것도 괜찮아. 이게 쌓이면서 그게 나중에 강남에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또 그걸 극복을 못해. 왜? 또 한탕주의야. 단번에. 수도권이라고 안 좋다? 보면 수도권도 좋은 데 많죠? 나는 또 수도권은 과천이나 분당 이런 거 아니면 쳐다도 안 보겠다. 가오를 좀 버리셔야죠. 그렇게 되면 막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최고로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곳이 어디냐를 따지게 되면 시간이 문제이고 금액적인 부분이 문제일 뿐 다 올라가는 건데 그게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존심 상하니까 좀 빨리 움직이고 싶겠죠. 그게 뭘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으로 이동하는데 눈 부릅뜨고 쳐다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실력 팍팍팍팍 는다고요.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수도권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실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집중하니까 항상 저한테 질문하실 때 A랑 B 중에서 B가 오를까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장기적으로는 올라요. 근데 본인이 얘기했던 그 위치는 냉정하게 서울과 비교해서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나 올라가는 금액이 적을 뿐이다. 그러면 그것들 때문에 내가 벌 수 있는 게 적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 들어가서 와신 상담, 다음번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자꾸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동네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시장은요, 관심도가 참 많으시죠. 근데 계속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사이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을 저는 대파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또 강남에서도, 그 다음에 마포구에서도, 성동구에서도, 그 다음에 동대문구, 노원구 등등 각 지역마다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폭들이 달라요. 그것들이 소파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꾸준히 지켜보면서 본인들의 실력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냥 내가 관심을 보이면서 경험이 늘어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얻기보다는 결론부터 얻으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신은 원래부터 적게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부터 적게 먹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나이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되게 여유 있게 그러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신 분들이라는 거죠. 그 과정의 결핍들을 극복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다들 지금 뭐 하려고 그러냐면 빨리 하고 은퇴하겠대요. 근데 그분들 보시면 은퇴 안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게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간에 내 상황에 맞춰서 집은 한 채는 꼭 구입을 하셔야 된다. 최소한. 그래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지금 사라는 거냐? 아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또 역시 오르락내리락 하니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이니 약간 좀 위축됐다 싶을 때 조금 경쟁률 떨어질 때 편안하게 살아. 그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신축이든 구축이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